총선 직후부터 가장 먼저 한동훈 책임을 띄웠던 인물은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이 더욱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얘기, 만나볼 이 얘기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기간에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와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어제였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라는 수사팀이 전원 교체된 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말로 했는데요. 너라면 내 여자를 하이에나 때에 내던지겠냐.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근데 국정은 멜로드라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특검법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정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또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란법은 왜 있나요? 왜 만들어졌나요? 거기 보면 배우자와 관련된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국정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거기에 적용이 되죠. 홍준표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언론이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법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지금 국정은 제가 말씀드린 홍준표 시장 이야기듯이 누구를 지키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정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바로 국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건 어떤 잘못된 행동, 법의 어떤 어긋난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 법치국가의 기본 아닌가요? 예. 이게 무슨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런 지금 발상하는 것 자체가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저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어느 시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지난 이재명 대표, 김영애 여사나 마찬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 그 부인의 법화 문제 다 무시해야 되잖아요.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 어디 가시고 한 거 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과 지금의 어떤 이 상황들을 갖다가 연결시킨다는 거, 글쎄요. 참 이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참 언제 때 법을 전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야당의 정치 공세에 떡밥을 던져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준욱 대변인님. 홍준표 시장이 정치 7단인지 8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단인지는. 어쨌든 홍 시장이 그냥 한 말은 아닐 테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려는 정책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총선 이후에 코드를 가장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이 홍준표 시장의 저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 권력을 쓰는 것은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자기 사람을 지키라고 권력을 우리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못 쓰게 되면 이런 걸 갖다가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남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상남자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홍준표 시장의 저 말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이든 정책이든 이게 홍 시장의 말이 마치 윤 대통령을 일단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어쨌든 부적절했다. 그런데 좀 돌이켜보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 당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각시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내 집사람에 대해서는 76년도 만난 그날부터 40년이 훨씬 지난 40년 무한 책임을 지고서 지는 사람이에요. 내각시가 잘하든 잘못하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내 집에서 생각은 그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홍 시장이 이거 한 3년 전에 그때도 사내 상남자 비슷한 취재 얘기를 강조하기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사내 XX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자기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각 씨가 들어가냐라고 비판했던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김건희 여사 이번 건과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건이 절대 비교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박상수 변호사님 당내에서 어쨌든 뭔가 국민의힘 스스로도 대통령실과의 뭐 연결고리 수직적 당관계를 좀 끊겠다 악재가 있으면 좀 도려내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홍 시장의 연일 이런 뭐 한동훈 책임론부터 일단 이런 그 어떤 야당의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냐는 취지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이게 뭐 법률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저도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한 상황이니까 좀 우리 정치적인 상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홍 시장님의 저런 발언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예. 분명히 있고 또 저런 사고와 저런 생각이 한때 미덕이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찌 보면 사고와 생각인데 예. 저희 세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저보다 또 아래 세대는 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천목회 첫 그 모임 때 그 박성민 그 위원이 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더니 예.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아버지를 손절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홍 시장의 홍 시장님의 저 발언은 저 가족주의적인 그 어떤 그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저희 세대부터 이후에 있는 세대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세대들에게는 예. 이러한 발언은 별로 그렇게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 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두 세대의 지지를 모두 받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 현실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게 방정식이겠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엄청난 고차 방정식에 놓여 있고 예. 처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이 워딩은 예. 정말 그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정말 고심하고 조심해서 던진 워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그렇죠. 같이 선거를 뛰셨으니까 박 변호사님 보셨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 용산 관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메시지는 상당히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메시지조차 우리가 당내에서 소화를 못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 세대 이후 세대의 유권자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이 홍 시장님의 이런 말씀이 조금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홍 시장이 총선 직후부터 여러 행보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을 계속 강조하고 여러 단어들을 만들어서 썼고 그 이른바 검찰 방탄 인사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오늘 SNS에 또 글을 썼는데요. 일단 보시는 걸 누군가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진짜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으니 당내에서 견제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그러니까 당권 도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원래 했었는데 저도 좀 다른 일정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좀 미루다가 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우군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할 경우에 자칫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지난번 총선 때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공격까지 받게 되면 사람도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지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리고 싶은 셨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뭐
딱히 안 나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예. 일관되게 그것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예.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건 오로지 본인이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예. 경쟁자가 나오지 말아라 뭐라 하는 것은 아하. 더더욱 금기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때 영입했던 이상민 의원의 말이 오늘 제일 눈에 띄었어요. 이동학 의원님. 네. 한 전 위원장 출마로 마음이 기운 것 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거는 다 이제 예측이고 설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뭐 생각을 해야 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위원장 앞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 장벽들을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적어도 야권 인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질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권력을 사용해왔잖아요. 아마 그 지점에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건 안 되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정치적 어떤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무대 위에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야권 심판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오히려 그 패배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나 세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각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얼마만큼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 각을 세우는지가 그 수 어느 정도의 갭을 줄이냐 그게 관건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정도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룸이나 어떤 공간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탈당. 왜 그러냐면 나오는 순간 저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수사선상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야권에서는 무슨 한동훈 특검 이런 것까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을 거스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증폭돼가지고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넘어선다면 나오는 것이고요. 못 넘어서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좀 준비하신 논평을 하셨는데 대통령 탈당 요구할 거 아니면 나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혹여라도 나오더라도 마치 검찰이 한동훈 전 위원장 특검법에 혹은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좀 이제 잠시 더 여쭤볼게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현정 의원님. 네. 이상민 의원은 아직 못 만났다고 했지만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기운 것 같다고 했고 아까 저희가 조정원 위원장 한동훈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 말 김영우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총선 책임 혼자 뒤집었으니까 명분이 역으로 쌓였다. 최근 홍 시장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맥을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이 그런 이야기, 상남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65세 이상의 어떤 정당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립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30 여성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사실은 이 지금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바로 홍 시장의 저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남녀 평등 사회고 또 여성의 어떤 권한이 커졌는데 왜 이 상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 줘야 되는 것처럼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2030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그 TF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홍 시장 같은 저런 사고방식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시를 내가 보호한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런 이야기 만약에 20대 저희 딸한테 해보십시오. 저게 통할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통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 점점 고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에 새로운 활력을 줘야 되고 새로운 활력은 지금처럼 정말 정계 은퇴를 했다가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비대위원장 되는 이런 식의 당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이
기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복귀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당에 새로운 활력을 줘야 사실상 그런 어떤 당이 정말 다음 선거 2년 남았습니다. 예. 지방선거 하려면 그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건 인구학적으로 다 지금 증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넘어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뻔한데 저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각시는 내가 보호하고 상남자가 최고야 뭐 이런 정당에 지금 과연 20대, 30대 여성들이 찍겠습니까? 그 위원장 의원님, 제 질문에 완벽히 다 답은 안 된 것 같아서 네. 추가 질문 드리면, 그럼 결국 오늘 총선 백서 팀의 얘기처럼, 진단토처럼 서울에 있는 보수층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그러려면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은 지금은 대안이고, 한 전 위원장 출마로 마음이 기운 것 같다. 실제로 출마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지금 윤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정치인은 일단 자기의 어떤 이 정당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경우에 이거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지난 100일간의 기간이 결국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자기 정치의 어떤 비전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점점 욕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꾸 한동훈 위원장을 거론하면 할수록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않았으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집권은 저는 좀 더 오래 걸렸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각계에서 지금 여러 군데서 한 전 위원장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의 명예 회복과 당의 어떤 발전,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출마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비슷하게 보시네요.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이 그래픽 가운데도 한 전 위원장의 고심 깊어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총선 책임 혼자 뒤집어 쓰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도전장을 낸다 치자고요. 그럼 애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전당대회 시점이 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 전 위원장 등판이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해석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새 지도부는 7월 전당대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에 약 7월쯤 되지 않을까 한 그런 스케줄이 나온 겁니다. 뭐든지 물 흘러가듯 아주 순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룰에 예.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당은 그렇겠죠. 누구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또 누구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닙니다. 또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박상수 변호사님, 신임 성일종 사무총장 얘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를 땡기거나 미루고 이런 건 아닌데 제때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당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천목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당대회 룰도 바뀌어야 되고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충분히 되고 논의가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는데 예. 그래도 6월 말에 한다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런 논의를 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당대회 룰도 그렇고 집단 지도 체제 반영 등을 통해서 당의 활력이 생길 수 있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변호사 말씀은 시점 혹은 이런 당심,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이런 것도 앞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천목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천목회라는 게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번에 3040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낙선자를 중심으로 한 천목회, 제가 오늘 듣기로 밤샘 토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지금 이제 끝나고 가면 밤샘 토론 시작입니다. 이제 이 진짜 방송 밤을 끝나고. 꼴딱 새는 거예요? 예, 꼴딱 새려고 합니다. 저희들 결론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장소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같이 주요 의제가 뭡니까? 이 천목회 오늘 밤샘 토론 주제는? 저는 진짜 이현종 위원님 말씀이 너무 제가 공감이 간 게 진짜 지금 계속 총선 백서 TF니 뭐니 해가지고 2조 심판론이 잘못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는 수도권에는 이 3040부터 시작해서 청년층 지지가 있어야 당선이 돼요.
그걸 받지 못하면 저희는 아마 영원히 이제 그냥 사라질 겁니다. 공룡처럼 사라질 건데 예. 멸종이 될 건데 그러려면 이제 그 3040에 소구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와 아젠다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홍준표 시장의 저런 말들이 예. 우리 3040 세대 그 아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이 당을 지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괴감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렇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물론 전통 지지층, 저는 정말 전통 지지층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전통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사이다다, 역시 뭐 홍카콜라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세대에서는 도저히 먹힐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수도권에서 왜 패배했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런 발언 때문에 패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험지의 낙선자들 중심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가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예. 이 3040 세대 이하 세대들에 대한 소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큰 틀을 오늘 밤샘 토론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합의해 보자. 그리고 이걸 당에 제안해 보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밤샘 토론하는 이유입니다. 예, 하나만 더요. 밤샘 토론하고 좋고 결론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새 지도부에 뭔가 새 비대위가 안 되는 됐다고 하지만 젊은 층 특히 천목회나 이번에 소장파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샘 토론 잘 얘기해서 뭔가 의제를 갖고 비대위 간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비대위원장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여전히 벽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임명직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정치인들인데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지난번 회의 때도 예. 그럼 누가 나갈 생각 있냐 했을 때 나가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 경선에는 저희도 출마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당은 정말 이 빙하가 녹아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북극곰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따뜻한 그 아랫목이나 빙하 위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 점점 녹아서 사라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이지 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에 본인들 말이 잘 안 먹히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네. 밤샘 토론 결과도 저희 한번 다음 주에 잘 전해주시고요. 아마 그 전에 뉴스가 나오겠지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김재욱 대변인. 저희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도서관이든 아니면 지난번에는 집 근처 칼국수집 식당이든 거리든 노출이 되는 부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노출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 거리낌도 없고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몸풀기 하는 거 아니냐. 독소 정치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거겠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뭔가 공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면 일단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여유가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처하고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정도고요. 예. 지난 1개월 동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들도 사실은 어떤 긴박한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이 정리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하는 모습처럼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 안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 결국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부터 대통령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더 많게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윤계의 구심점 역할로 끌어올렸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이제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 예. 이게 지난 한 달의 국민의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로 결정을 하든 예. 또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하든
아니면 민심 반영 비율을 넣든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모습을 급하게 본인이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본인이 뭐 여유 있게 도서관을 가고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칼국수를 먹든 뭘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원희룡 장관도 한동훈 위원장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자고 하는 정치인 더 많아질 것이고 예. 그 관심도 그만큼 언론의 관심 또 당원의 관심 더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에요. 김진욱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이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가요? 비슷한 취재 얘기가 나와서 전당대회를 몇 대 몇, 당심, 여론조사 몇 대 몇을 하든 이걸 고치지 않아도 다 글쎄 언제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룰을 고쳐도 비윤, 안 고쳐도 비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동학 의원님. 네. 실제로 빨간색, 당심으로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48%로 당대표 적합도 1인데 전체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다 섞어도 유승민 전 의원이 28%다. 룰을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지금 친윤 쪽에서 전당대 주도권을 두고 막 비판해도 어쨌든 흐름은 비윤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아까 천목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천목회 활동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실이 전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거품처럼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음 지도부가 당으로서 건재하게 서서 예. 대통령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따라 차곡차곡 걸어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깔아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황우여 비대위의 그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그 모임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전 대통령실에 멱살을 잡혀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총선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는데 정진석 비대실장 그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뭐라고 읽었냐면 어쨌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한 그립감을 절대 놓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정수석을 또 앉혔잖아요. 없었던 걸 신설해서 앉혔어요. 결국에는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양손에 쥐고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봤단 말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거의 사막에서 잔비가 오듯이 천목회가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신 100%가 아니라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5대5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단비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든 뭐든 제가 볼 때는 윤심 200%로 또다시 이 당권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예. 과거에 안철수 위원장이 선거에 나왔을 때도 누군가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예. 것들이 결국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멱살을 잡혔다는 표현을 순화한다면 네. 지금 신임 한동훈 아니죠? 황우여 비대위가 용산의 입김과 영향권 안에 명확히 놓여 있고 이게 실제로 지금이야 뭐 비윤들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기대치가 높고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용산에서 뭔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뭐 그건 사실은 부적절한 거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뉴스탑10에서 좀 취재한 여권 관계자가 사실 최근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 혹은 이 지지층에 대해서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식이다. 아주 특별한 사례의 정치인이다. 그냥 정치로 출발한 사람들이 지지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그냥 정치로 출발한 기성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전국적으로도 마이크를 독점했고 언론도 매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주 행운인 셈이다. 실제로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이 흐름에 대해서 한 여권 관계자, 정치권에 오래 잔뼈가 굵은 한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운이다. 인지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란 취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한 전 위원장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정치인도 마지막으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흐름이 중간 정리를 해보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뭐 각기 다른 이유로
한동훈 책임론, 2조 심판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원 전 장관은 이게 반윤 연대인지 혹은 원 전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중재 역할을 원 전 장관에 맡긴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아마 대통령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의 인식의 차,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두루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만났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두 사람이 좀 동병상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서실장을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갑자기 이제 좀 이 취소가 됐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섭섭함들이 좀 있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 함성득, 이명백 두 분의 어떤 이 대화락에서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그 결국 탈락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원 전 장관의 어떤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두 사람은 비슷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다른 주자와는 달리 이 원 전 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좀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원 전 장관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나 전당대회 나갔으면 좋겠냐 안 나갔으면 좋겠냐. 그렇죠. 혹은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대선 경쟁하는 경쟁자기 때문에 예. 지금 각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는 상당히 좀 비슷한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 물론 뭐 누가 이제 당 대표 출마할 것인가 그건 아직 뭐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건 현 단계에서는 두 사람의 어떤 공감대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개인적인 취재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이 이틀 전에 딤섬 회동 한 전 장관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기 전에 윤 대통령도 만났고 네. 그 이후에 이게 뭐 두 사람의 만남이 중재인지 혹은 원 전 장관 직접 본인도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른바 반윤연대인지 모르겠지만 공감대는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쪽의 입장을 다 아마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예. 이런 거 아마 원 전 장관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는 해법도 아마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뭐 저희가 굳이 싸움을 붙이자는 건 아니지만 친윤과 이른바 친한 약간의 당내 주도권 다툼이 애초에는 그리 크지 않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것 같고요.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여러 견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듯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